네, 안녕하세요. 박성일입니다. 1, 2강에서는 어떤 설계 단계별로 또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3강부터 5강까지는 실제적인 법규 검토를 통해서 대략적인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충분히 건축법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법규 검토는 단연간의 실무를 접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단순히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건물이 구성이 되는지, 또 왜 이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 나오는지 알고 있다면 훨씬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대규모의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나 많은 법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단연간 실무를 진행해 본 사람이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규모가 작은 예를 들어서 4, 5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아주 복잡한 법규 검토를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시고 나시면 충분히 규모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3강부터 5강까지 배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법규 검토를 하려면 먼저 건축 관련 법규를 알아봐야겠죠? 네, 건축 관련 법규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규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모 검토에는 크게 평면 검토와 그리고 단면 검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평면 검토에는 대지와 도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단면 검토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일조권과 그리고 도로에 대한 도로 사선으로 있었던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현재는 이 법으로 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실무에 적용해보는 프로세스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알아보기 전에 건축사 자격시험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축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는지 이 건축사 자격시험이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 건축사 시험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보통 9월에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예비 시험을 보셔야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본인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수련 과정을 거쳐서 건축사를 취득하실 수 있는지 본인이 체크하고 계실 겁니다. 총 3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3교시 중에 각 3시간씩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시험을 다 보면 9시간 정도를 시험을 보게 되겠죠. 네,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그리고 이 시험에 어떤 것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교시 대지 계획에는요, 그 대지에 대한 조닝, 그 건물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대지에 맞게 건물을 구성을 할 수 있느냐, 그 대지 분석, 그리고 대지 단면, 지형에 관한 내용, 그리고 주차장을 적절히 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2문제 정도를 출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교시는 평면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어진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맞게 평면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3교시는 단면 설계와 그리고 구조, 설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크게 2가지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교시 문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교시 문제에 과제 개요가 있죠. 과제 개요를 보시면 노후화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 내에 하필한 대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한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건축 가능 영역을 구하고 주차 계획을 하시오. 공동주택에 대한 배치를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적절하게 주차장을 완성하라는 내용이죠. 다음을 보시면 네, 현황도가 나옵니다. 현황도가 있고 답안지가 따로 주어지고 답안지에 이 현황도를 보고 적절히 그 계획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현재는 연필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게 건물을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느냐는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도로가 있으니까 아마 주차장이 형성이 되겠죠.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 규모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건축 관련 법규를 간단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학교에서 건축에 관련한 법규를 미리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쭉 훑어보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찾아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축과 관련된 법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역에 대한 내용 보시면 도시에 대한 광역적인 내용과 그리고 건축 및 지역적인 내용이죠. 좀 구체적으로 건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적인 내용에는 크게 국토유용법, 국토법이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법률과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여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을 보시면 건축법과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거기에 맞춘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총 5가지 정도가 있고 더 알아봐야 될 법은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아파트가 많죠.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된 법률이 또 따로 또 존재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도시 여기 주택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아파트와 관련된 법입니다. 아파트를 보시면 크게는 그 단지 개발이기 때문에 도시나 광역적인 접근이 가능할 거고요. 아파트 동 하나를 본다면 이것은 건축법에 적용된 내용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이 바로 이 건축법과 주택법 사이에 있는 두 개의 법을 다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에 보시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들을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공동주택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대수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법을 한번 실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토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광역에서 다루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1조 목적이죠. 목적을 알아야 이 법이 왜 사용이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를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법이 도시 단위의 그 광역적인 면에서 살펴봤다면 건축법은 좀 더 디테일한 건축물에 대한 법률 사항들을 일일이 하나씩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번 쭉 훑어보기만 하고요. 왼쪽에 보시면 건축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마 수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법규를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고 또 자세한 내용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법규를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법규는 가능하면 외우고 있으면 좋고요. 이 법규라는 것이 항상 정해져 있지만 이 법규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주시하고 살펴봐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왼쪽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은 이렇게 1장부터 그리고 1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대지의 범위나 용어의 정의, 도로의 정의처럼 각 단어들의 정의를 정해주고 있고요. 2장 건축물의 건축에는 어떤 것들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현장조사 검사 대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3장, 그리고 4장에 보시면 대지 안에는 조경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건축선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리고 5장을 보시면 피난시설에는 직통계단이나 옥상광장, 방화구획까지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숙지를 하고 또 외우고 있어야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좀 더 빠르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규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한번 보면서 규모 검토 프로세스를 평면부터 먼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네, 건축을 하려면 흔히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겠죠. 예, 건축법에 보시면 이를 대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1항 1호에 보시면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필지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지에는 아마 그 경계가 있을 겁니다. 대지에 있는 경계니까 쉽게 대지 경계선으로 부르면 되겠네요. 대지 경계선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한 가지는 건축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먼저 그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접한 필지와 이 구분을 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로 건축선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도로와 접한 부분의 경계선, 도로와 접해서 나누어진 선을 건축선으로 보면 됩니다. 이 건축선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건축 지정선이 있고, 그리고 이 선 이상은 건축을 할 수 없다라는 건축 한계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보통 지구단위 계획에서 따로 제시를 하고 인면의 선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토지죠. 실제로 뭐 이런 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인접대지 경계선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희 대지와 옆에 있는 대지를 함께 살펴봐야겠죠. 여기 대지고, 그리고 대지고, 또 아래쪽도 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은 도로가 되겠네요. 인접대지 경계선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건축선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을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선이라 부르니까 여기가 이 부분이 건축선으로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건축 지정선과 건축 한계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통 도로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건축 지정선이나 건축 한계선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 계획에서 규정을 한다면 건물을 건축 지정선이라면 이 선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건물이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건축 한계선이라면 이 선 바깥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으니 이 선 안쪽으로만 건축을 하라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흔히 이제 올림픽대로 뭐 강변북로처럼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도 도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만 도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나 보행자 전용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는 아닌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로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도로와 접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합당한 필지가 되는 것이죠. 이 도로와 접해 있지 않다면 이것을 맹지라고 부릅니다. 이 도로에도 예외 규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10m 미만이라면 2m 폭만 있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합당한 필지가 되고, 그리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에서 35m 미만일 때는 도로의 너비가 3m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아래 보시면 35m 이상으로 긴 도로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6m, 그리고 이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조금 더 완화한 4m 이상의 폭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시를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봤던 예시입니다. 먼저 이 대지가 건축이 가능한 대지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는 도로와 이만큼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 접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m의 도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길이가 아마 이 폭이 6m로 확인이 될 겁니다. 이 대지에 건축할 수 있을까요? 이 접도 길이를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이 접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접도 규정, 이 도로에 접해 있다 하더라도 접도한 길이가 얼마 되지 않으면 이 대지가 똑같이 맹지로 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접도 규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건축법에 보시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시행령에 보시면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뭐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 때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라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물이 크면 클수록 그 왕래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대지가 더 많은 부분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그리고 너비도 6m 이상으로 4m 도로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를 이상을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요. 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4m 이상의 2m 이상 접도를 해야 되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6m의 도로이기 때문에 이 대지의 접도는 충분히 아마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비율로 봐도 대충 뭐 10m 이상 접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의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대지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대지에는 그만큼의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 현황에서는 있지만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일단 맹지로 판단을 해야 하고요. 그 상황을 봐서 이 도로로 인정을 받던가 허가권자와 상의를 해봐야 적절하게 이 건축이 가능한 대지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추후에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죠. 통과도로인데 2m 도로일 때는 이 대지에 건축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폭이 굉장히 좁은데 이런 경우가 서울이나 뭐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도로들은 굉장히 폭이 좁고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도로를 확보를 한 후에 건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m 이렇게 좁을 때는 보통 도로의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m씩 확보를 동시에 해줍니다. 저희 쪽으로만 2m를 다 물리는 게 아니고요. 반대쪽이 대지라면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2m씩 확폭을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나머지의 대지 부분에 대해서 대지 면적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데요. 도로를 확복하면서 이 부분이 건축선으로 다시 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건축선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대지 면적 자체도 바뀌게 됩니다. 대지 면적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실제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법규들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도로 건너편이 대지가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 도로 건너편이 경사지거나 하천이거나 철도라거나 또는 철도의 그 선로가 되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의 중심선에서 이쪽으로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폭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이 끝선에서 통과도로의 4m인 통과도로를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건축선이 이 선이 되겠죠. 이 선에 맞추어서 다시 대지 면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조금 다르죠, 앞부분하고는. 다음은 가각전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너에 있는 대지일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각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모서리를 좀 깎아서 도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4m 폭의 도로일 경우 차가 회전하는 데 있어서 반경이 충분히 나오지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각전제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에 좀 부합하도록 본인의 땅을 잘라내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좋은 내용일 수도
땅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내용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m 도로와 4m 도로, 지금 작은 도로가 만나는데요. 이럴 경우는 가각전제라 하면 이 일정 부분이 잘려나가서 이 선이 새롭게 건축선으로 지정이 되고 이 땅에 대해서는 도로로 편입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규정이 됩니다. 이것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법규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에 보면요.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비 8m 이하의 8m가 안 되는 8m 미만인 도로의 경우에는 가각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땅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잘라내는 거리도 일일이 다 정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의 교차각이 90도 미만일 경우에는 이런 도로가 만났을 땐 뭐 3m, 뭐 이런 도로가 만났을 때는 뭐 2m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을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만날 때 이 꼭지점에서 얼마 그리고 또 이 꼭지점에서 얼마를 후퇴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m 이상 6m 미만 4m 이상 6m 미만의 도로가 만날 때는 2m를 후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2m,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m를 후퇴한 부분을 대지에서 잘라내라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양쪽이 4m인 경우고 이 경우에는 이 각도를 한번 90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0도일 때 앞부분의 내용에 비추어 봐서 2m씩 후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m 그리고 여기서 2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로 새롭게 규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잘려나간 땅은 도로로 다시 편입이 돼서 공공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땅이 되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건축선이 바뀌고 대지 면적이 바뀌니까 건폐율 용적률도 다 바뀌게 되는 거라는 건 좀 이해가 되셨죠?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경우인데요. 사실 이런 땅에 건축을 할 가능성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요. 접도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도로의 폭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2m와 그리고 4m 도로의 폭을 가지고 있고요. 도로 건너편에는 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너편에도 저희가 대지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4m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도로폭을 확폭할 필요는 없고요. 이 경우에는 2m 도로인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심선을 그리고 양쪽으로 2m씩 4m 폭의 통과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통과도로만큼 확폭을 해줘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2m씩 확보를 해줘야 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실제 건축선이 다시 정의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배운 가각전제를 한 번 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도로는 4m가 되었습니다. 4m로 다시 설정이 되었죠. 그러면 이 부분을 90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2m, 2m씩 이 부분이 가각전제로 도로로 다시 편입이 되는 땅이 되겠고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지의 면적으로 다시 계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지 안의 공지와 그 단면을 검토하고 실제로 규모를 검토해보는 일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학에서 아이디어를 열심히 짜내고 또 컨셉을 만들고 하는 일만큼이나 이 실무에서 중요한 게 바로 실제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일 겁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시면 여러분은 건축 전문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